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자, 제가 이전에 이 Z490 ITX 보드들을 제조사별로 다 한 번씩은 리뷰를 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전에 테스트했던 이 4가지 보드들의 전원부 배수 하락 비교하고 안정성 테스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이 프라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거에 관련해서 찍어놓은 영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 찍어놓은 영상의 분량이 100기가가 넘을 겁니다. 넘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영상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요. 뭐 USB, 외장 하드, 카메라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얘네들이 흩어져 있기까지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자료 영상을 찾아서 편집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진짜 손들었어요. 이게 영상 파일 개수 자체도 만만치 않은데 얘네들이 지금 다 이름이 숫자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찾는 것도 힘들고 저거 컷 편집하는 데만 아마 일주일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찾아서 편집을 했다 하더라도 영상 분량이 장난이 아니겠죠? 보시는 분들도 지루할 거고. 그래서 그 자료 영상들을 다 생략을 해버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 중에서 핵심만 말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꼭 필요하다 싶은 부분만 제가 짧게 편집해서 중간중간에 끼워 넣겠습니다. 지금 이 보드들은 제가 만져본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반납했죠. 이 4가지 보드는 팬텀 ITX, 유니파이 ITX, 어로스 울트라 ITX, 스트릭스 ITX고요. 각각 제조사는 에즈락, MSI, 기가바이트, 아수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리뷰를 했던 보드가 에즈락 팬텀 보드인데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 주신 의견들 중에 테스트를 프라임으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프라임 테스트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온하고 오프라고 써있는 거는 추가 쿨링 팬을 켰을 때 하고 껐을 때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팬을 가지고서 전원부 스파 쿨링을 해줬거든요. 걔를 켰을 때 하고 껐을 때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전원부 스파 쿨링을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링스 20회전을 돌리면 배수 하락이 생기느냐? 예, 안 생깁니다. 예, 이것까지는 이 리뷰 영상을 보시면 그 결과가 있습니다. 안 생기죠? 그러면 전원부 쿨링을 해주던 팬을 끄고 링스를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래도 안 생깁니다. 예, 배수 하락 없이 잘 돕니다. 그러면 링스를 통과한 그 세팅 그대로 전원부 쿨링 팬을 켜준 상태에서 프라임 4시간을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도 배수 하락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원부 스파 쿨링을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프라임을 뭐 4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돌려도 배수 하락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쿨링 팬을 끄고 프라임을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때는 배수 하락이 생깁니다. 이 팬텀 보드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시작해서 한 8분 정도 지나면 배수가 떨어져요. 물론 저는 오픈 케이스 상태고 이거 테스트했을 때는 에어컨을 켜고 했으니까 실내 온도가 한 22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조건에서 한 8분 정도 버티다가 떨어집니다. 자, 요거를 말씀드리려면 일단 이 전원부에 의한 배수 하락이 어떤 건지 아셔야 되는데 이 배수 하락은 크게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배수를 떨어뜨리는 이런 경우가 있고 메인보드 바이오스 차원에서 PC를 보호하기 위해서 클럭을 강제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윈도우 전원 옵션이라든가 바이오스에 있는 전력 관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본인이 원해서 안 쓸 때는 배수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얘는 도대체 왜 떨어뜨리는지도 모르겠고 왜 남이 해놓은 오버클럭에 지가 개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애들은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서 배수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주로 절전 목적으로 PC가 일을 안 할 때는 클럭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얘네 둘은 아닙니다. 이거는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메인보드가 알아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2가지에 의한 배수 하락은 특별히 스로틀링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 스로틀링의 목적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얘는 CPU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얘는 메인보드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능은 맞아요. 그래서 이 2가지 경우는 정해진 온도에 도달을 하면 클럭이 떨어집니다. CPU가 100도에 도달하면 클럭이 떨어지는 거고요. 얘는 기가바이트 어로스 울트라를 기준으로 모스펫의 온도가 120도에 도달하면 클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각 100도, 120도가 되면 클럭이 떨어지는데 몇 배수로 떨어지는지는 이 둘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대중이 없어요. 몇 배수로 떨어질지 떨어져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얘는 정해져 있어요. 1900K의 경우 3.7기가로 떨어집니다. 37배수죠. 그 3.7기가가 바로 1900K의 기본 클럭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CPU의 기본 클럭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뭐 50배수든 52배수든 무조건 37배수로 떨어집니다. 그 중간값이 없어요. 뭐 50에서 45, 40, 37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방에 37로 갑니다. 그러니까 온도 정보 같은 거를 안 보더라도 클럭을 보면 얘네 둘 중에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37배수로 떨어지면 이 전원부 과열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CPU가 뜨거워서 떨어졌다고 하면 37배수로 떨어지는 것도 어렵겠지만 우연히 37배수로 떨어졌다 치더라도 37배수로 바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48, 42, 37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떨어지죠. 얘는 그래요. 얘는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이 팬텀 보드는 프라임 시작한 지 8분 만에 37배수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왜 링스는 안 떨어지고 프라임은 떨어졌느냐? 이 팬텀 보드 리뷰 영상에 달린 프라임으로 돌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댓글을 봤을 때만 해도 저는 링스에서도 배수 하락이 안 생기니까 프라임에서도 배수 하락이 안 생길 줄 알았어요. 이 두 가지의 테스트 중에 얘가 더 빡세다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 안정성 테스트로서의 난이도만 놓고 보면 얘가 더 빡센 게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뒤에 프라임 얘기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가장 최신 링스, 가장 최신 프라임을 기준으로 하면 얘가 갈구는 강도가 더 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 이 그래프의 세로 축은 전력 소모량입니다. 이 네 가지 보드가 테스트 조건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최대 전력 소모량은 거의 350W 정도입니다. 그런데 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소모량이 램 오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세부 램탑까지 오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크죠. 프라임도 램 오버의 영향을 받긴 받는데 링스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링스는 이 같은 조건에서 램 오버를 안 하면 한 200W 정도밖에 안 나와요. 링스의 경우에는 처음에 실행하기 전에는 뭐 한 40W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근처에서 깔짝깔짝 하다가 링스가 실행을 하면 한 170,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시작한 지 한 30초 정도 되면은 부하를 확 받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350W 정도 올라가가지고 한 2분 정도 갑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이제 1회전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1회전이 끝나고 2회전 시작하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다가 또 한 30초 지나면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링스 1회전이에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링스 2회전, 여기가 3회전. 그래서 링스는 최대 부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반복합니다. 근데 프라임도 실행하기 전에 이렇게 한 40W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실행하면 바로 350W까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얘는 빠꾸가 없어요. 그냥 가. 얘는 전력 소모량이 내려올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직진이야, 얘는. 물론 이거를 아주 자세히 보면은 얘도 약간의 사이클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링스처럼 이러진 않고요. 얘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약간씩 떨어지는 구간이 있긴 있지만 거의 직선입니다. 얘는 남자야, 남자. 빠꾸가 없어. 그래서 이 전력 소모량하고 CPU하고 전원부에 가해지는 부하는 거의 비례합니다. 전원부는 거의 100% 비례하고요. 이 중에서 실제로 CPU가 소모하는 전력이 한 330은 될 거기 때문에 CPU도 얘랑 거의 비례합니다. 그런데 링스는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전원부 온도도 내려가고 CPU 온도도 내려갑니다. 링스는 이렇게 한 번씩 휴식 시간이 있으면서 온도가 식을 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상남자 프라임은 그게 없어요. 얘는 그냥 네가 죽나 내가 죽나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다 보니까 CPU든 전원부든 식을 틈이 없습니다. 얘는 그냥 계속 달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쉬지 않고 달군다고 해가지고 CPU든 전원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건 또 아니죠. CPU의 경우에 부하를 받으면 이렇게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CPU의 열 발산량하고 쿨러의 열 해소량이 어느 정도 평형점에 도달하면 이렇게 온도가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전원부 모스펫의 온도도 이런 식의 곡선을 그려야 맞는 겁니다. CPU에는 CPU 쿨러가 있는데 전원부에서 CPU 쿨러의 역할을 하는 게 방열판이죠. 그냥 방열판이든가 어떤 제품은 그 방열판에 액티브 쿨링 팬이 달려 있습니다. 뭐 그 중에 어떤 형태의 방열판이든 간에 모스펫에서 발산하는 열을 충분히 해소시킬 능력이 되면은 이런 식의 곡선을 그려야 맞아요. 그런데 방열판의 크기를 무조건 크게 만들기에는 ITX 보드에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크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Z490 ITX 보드의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루스 보드 한 가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쿨링팬이 달려있죠. 그런데도 프라임의 부하를 감당하지 못하고 팬텀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 배수 하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얘를 감당을 못하고 옆에서 쿨링팬으로 도와주면은 배수 하락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 바로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했어요. 그 편집까지 다 끝내놨습니다. 제목은 팬텀 보드의 재분석이라고. 이 문제하고 또 얘가 랭클럭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 CPU 배수가 8배수로 떨어지는 그런 버그가 있습니다. 4386까지 괜찮아요. 4390이 되면 8배수로 떨어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 문제를 묶어가지고 요때 영상을 한번 올리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맘때 또 이 유니보드를 리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도 크기가 ITX 보드인데 팬텀 보드만 이 문제가 있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까지 한번 마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똑같은 테스트를 했는데
유니보드도 링스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프라임에서는 쿨링팬을 껐을 때 배수하락이 생깁니다. 팬텀하고 똑같죠? 팬텀하고 차이가 있다면 얘가 1분 더 버티더라고요. 얘는 9분 동안 버팁니다. 그 다음으로 어로스 울트라보드를 테스트해봤는데 얘도 똑같습니다. 링스는 통과하고 프라임은 전원부 쿨링팬을 끄면 배수하락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어로스 울트라보드가 제일 오래 버팁니다. 얘는 20분 동안 버티더라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방열판에 액티브 쿨링팬이 달려있는 애들이거든요. 얘는 12시, 9시에 둘 다 달려있고 유니는 9시에만 달려있습니다. 근데 어로스보드는 쿨링팬이 없어요. 그런데도 버티기는 이 셋 중에 제일 오래 버팁니다. 그런데 결국 오래 버티기는 하지만 얘도 배수하락이 생기긴 생깁니다. 이 어로스보드는 HW 인프에서 모스펫 온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1도씩 올라가는데 그게 좀 들여다보고 있으면 공포스러워요. 결국 20분까지 돌더니 120도 찍고 37배수로 떨어지더라고요. 액티브 쿨링 팬도 없는데 그나마 오래 버틴 이유가 얘는 뒷부분에 백패널이 있어요. 아주 상급 보드 말고는 뒷면에 백패널이 있는 보드가 없죠 사실. 근데 얘는 그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걔가 실제로 열일을 합니다.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네들보다는 오래 버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열판의 온도도 뭐 12시 쪽, 9시 쪽 제가 다 찍어봤는데 팬텀보드 같은 경우에는 12시 쪽은 비교적 시원합니다. 9시 쪽이 상당히 온도가 높고요. 유니는 그 반대예요. 9시보다 12시 쪽이 더 온도가 높습니다. 어로스는 9시든 12시든 둘 다 100도가 넘어요. 얘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저 적외선 온도계로 방열판 찍어서 100도 넘는 거 전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방열판을 손으로 만져보다가 진짜 화상을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런 내용들을 다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근데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또 한번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Z490ITX 보드에서 1900K를 끼고 돌렸더니 결과가 이렇더라 하는 영상을 요때 한번 올리려고 했었어요. 얘는 볼 것도 없거든.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 스트릭스 보드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기 전에 얘도 똑같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아니 얘는 얘네들보다도 더 심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원부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얘네 셋보다 떨어지거든요 얘가. 자, 이게 이 4가지 보드가 사용하고 있는 전원부의 핵심 부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 셋은 전부 똑같은 부품을 쓰고 있어요. 컨트롤러에 ISL6969를 쓰고 있고 DRMOS에 ISL99390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몇 개를 썼느냐의 차이만 있는데 전부 다 V코어에 할당된 페이지의 개수만큼 사용을 한 겁니다. CPU가 전기를 제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V코어에 몇 페이지가 할당됐느냐가 중요하죠. 각각 6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가 할당됐는데 그 할당된 페이지 개수만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수의 차이만 있을 뿐 얘네들은 전부 다 똑같은 부품을 쓰고 있는데 아수스는 다릅니다. 얘 혼자 이렇게 다른 부품을 쓰고 있습니다. 요 ISL은 인터실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 얘네들은 인피니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90A짜리인데 TDA21462는 60A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심지어 얘네들은 리얼 페이지고 얘는 듀얼 아웃풋이에요. 듀얼 아웃풋이 리얼 페이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면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도 배수하락이 생기는데 뭐 얘는 당연히 생길 것 같은 분위기죠. 그러면 아수스가 방열판의 구조라도 좀 특별하냐? 요게 보드를 제가 대충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방열판인데 이 4가지 보드는 모두 다 9시에도 방열판이 있고 12시에도 방열판이 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건 히트파이프입니다. 그래서 유니파이하고 어로스 울트라하고 스트릭스는 9시하고 12시 방열판이 이렇게 히트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히트파이프가 이 아래쪽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액티브 쿨링팬이죠. 팬텀 ITX는 쿨링팬이 12시에도 달려있고 9시에도 달려있어요. 유니파이하고 스트릭스는 9시에만 달려있습니다. 어로스 울트라는 쿨링팬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스트릭스하고 유니파이가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방열판의 구조나 크기도 얘가 뭐 특별할 게 없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보드가 손바닥만 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게 설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주어진 면적 안에서 각자 다들 이 방열판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얘는 전원부 구조가 얘네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방열판의 구조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위에 애들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든가 재수 없으면 이런 거 돌리다가도 배수하락이 생길 줄 알았어요. 정말 기대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려보니까 예, 지금 4시간 좀 넘었는데 잘 돌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이걸 버티네. 자, 코어 10개 다 에러 없습니다. 테스트 종료하겠습니다. 4시간 2분 돌았네요. 예, 50배수 배수하락 없었고요.
전압은 최저 1.288, 최고 1.359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최고 온도는 9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코어 절반 이상이 이렇게 시뻘겋게 바뀌었는데도 이걸 4시간 이상을 버텨냅니다. 야, 진짜 가스수 많네. 나머지 3, 4의 보드들을 완전히 오징어를 만들어 버립니다, 얘가. 돌려보니까 스파쿨링을 안 해도 프라임을 돌렸을 때 배수 하락이 안 생기다라는 거죠. 아, 이건 진짜 뜻밖이었고 진짜 놀랬습니다. 원래 비슷한 애들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나마 덜 의외였을 텐데 제일 못하지 않았나 싶었던 애가 얘만 통과라니까 완전 반전이죠.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고 절름발이가 범인이라고 했던 그 영화들 이래로 최고의 반전입니다. 이게 어떻게 돌았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실할 줄 알았던 얘네들이 나름 설계가 잘 돼 있었던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게 첫 번째 이유일지도 몰라요. 이 쿨링팬이 무시무시하게 빨리 돕니다. 와, 정말 얘가 이걸 버틸 줄은 몰랐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나는 팬 소음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이 팬 소음을 마이크를 접근시켜서 좀 리얼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40mm짜리 팬일 텐데 40mm짜리 팬에서 선풍기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걸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얘가 엄청 세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방열판을 손으로 만져봐도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이렇게 손으로도 만질 수가 있어요. HW 인퍼의 모스펫 온도가 안 나와가지고 몇 도까지 올라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얘네들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얘네들은 쿨링팬이 그렇게까지 세게 돌질 않습니다. 뭐 원래 최대 팬 속에서 그 정도밖에 소음이 안 나는 건진 모르겠는데 얘랑 비교하면 많이 조용합니다. 가수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회사의 마인드가 확실히 나머지 3사랑은 좀 달라요. 이 나머지 회사들이라고 저 같은 사람도 돌려볼 수 있고 일반인들도 다 돌려볼 수 있는 그 흔한 프라임을 안 돌려봤겠습니까? 밥만 먹고 보드만 만드는 애들인데 프라임 당연히 돌려봤겠죠. 그럼 돌려봤으면 얘네들도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래도 얘네들은 뭐 그 정도는 별 상관없다 하고 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얘네는 좀 다르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얘네는 어떤 그런 고집 같은 게 있어요. 그 옛날 무슨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떤 도자기 만드는 장인이 도자기를 아주 예쁘게 잘 구워내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그 도자기를 보고 야, 선생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건 작품입니다. 이러면서 막 칭송을 하는데 그 장인은 그 도자기를 망치로 막 깨버리죠. 그러면서 뭐 장인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약간은 그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대사들이 나오는데, 장인 정신이라고까지 하면 또 너무 띄워주는 거지만 딱 그런 장인의 고집이랄까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얘네는 뭐 팬에서 선풍기 소리가 나든 말든 배수하락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 얘네는 그런 마인드로 제품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건 너무 오바니까 뭐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얘들은 제품을 출시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다소 모양이 빠지더라도 타협은 없다 이거죠. 이런 가수스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것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쿨링팬 장착 가이드예요. 여기다가 40mm 팬 또는 50mm 팬을 달 수 있습니다. 이게 40mm짜리 팬인데 이걸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전원부 위에 이렇게 딱 다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 40mm짜리 팬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원부 시켜주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찍어놓은 영상 중에 찾아낸 건데 어로스 울트라보드에 장착을 했을 때 모습이에요. 이 가이드에 40mm짜리 팬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죠. 지금 전원부 쿨링을 해주던 팬을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걔가 원래 램까지 같이 시켜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쿨러를 끄면 이렇게 램 쿨러를 따로 달아줘야 됩니다. 이것도 찍어놓은 영상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119도라고 써있는 게 전원부 모스펫 온도거든요. 지금은 이 조그만 쿨링 팬을 안 달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스펫 온도가 119도까지 올라가도 아직은 배수하락이 안 생깁니다. 여기 이제 120도가 되는 순간 갑자기 37배수로 확 떨어지는 거죠. 예, 120도 됐죠? 이렇게 120도에 도달을 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37배수로 동시에 확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120도 찍었던 온도는 조금 더 떨어져요. 그래서 뭐 117도, 119도로 떨어지면 다시 50배수를 만회했다가 이게 다시 또 120도가 되면 다시 또 37배수로 떨어지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 조그만 쿨링팬을 안 달았을 때고요. 그럼 얘를 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이 팬을 달고 돌리는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VRM 모스라고 써있는 게 모스펫 온도입니다. 이게 현재 2시간이 넘게 돌고 있는 상태고 여기 보시면 최고 온도가 81도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다는 순간 원래는 120도까지 올라가던 온도가 81도까지 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 81도에서 딱 멈춰요. 몇 시간을 돌리던 81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요런 거라도 달고 돌리라고 아수스는 이걸 넣어준 거예요. 이 원가 100원도 안 될 것 같은 이 장착 가이드의 위력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를 아수스는 자기네 Z490 보드들 중에 상당수 보드에 이걸 넣어줍니다.
바로 이전 세대인 Z390 때 이런 거 넣어주는 거 보셨습니까? Z390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Z490에서만 넣어주는 거죠. 저 인텔 10세대가 워낙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Z490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아수스는 안 거죠. 아니, 그걸 아수스만 알았겠습니까? 나머지 3사도 당연히 알긴 알죠. 그런데도 이 보잘것없는 가이드를 넣어준 데는 아수스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한편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게 또 자존심이에요. 아수스는 최상급 라인업인 막시무스에도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넣어줍니다. 히어로는 아예 쿨링팬까지 같이 넣어주죠. 그러니까 자기네 최상급 라인업 보드도 작동 환경에 따라서 이런 배수하락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이걸 넣어줌으로써. 그래서 이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아수스 보드가 이 나머지 3사보다 품질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넣어줬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아수스는 사용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지 모르니까 혹시나 생길지도 모르는 배수하락에 대비해서 이런 최소한의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보완할 건 보완한 거죠. 팬 세게 돌아가지고 소리 시끄러운 거 당연히 아수스도 압니다. 그래도 아수스는 이 결함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배수하락보다는 이게 낫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아수스도 모든 보드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상급 보드나 아주 하급 보드에는 이게 안 들어있습니다. 아주 상급 보드들은 이게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버클럭 전용으로 나온 에이펙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없어도 잘 돌아가요. 아주 하급 보드는 이게 있어도 배수하락이 생길 겁니다. 뭐 돌려보지는 않았지만 방열판의 크기로 봤을 때 그럴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1900K 기준이에요. 바로 이런 데서 아수스의 그 제조 마인드를 엿볼 수가 있고, 그래서 가수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아수스를 너무 띄워줬는데 이 4가지 보드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얘가 아닙니다. 전원부만 놓고 보면 얘가 제일 좋죠. 전원부의 부품을 어떤 걸 썼든 듀얼 아웃풋이든 어쨌든 얘가 제일 좋은 겁니다. 전원부 품질이고 스펙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되는 놈이 되는 거예요. 얘는 배수하락이 안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수스를 제외한 나머지 3사가 한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냐? 얘네 보드는 쓰레기냐?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네들이 맞다고 봐요. 아수스가 칭찬받아야 될 거는 그런 제조 마인드지, 이 보드를 썼을 때 실제 만족도는 얘가 제일 좋은 건 아닙니다. 왜 얘네가 한 선택이 틀린 선택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프라임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2가지 테스트의 실행 조건을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링스는 메모리 사이즈 풀로 주고 20회전 통과가 기준이었고요. 프라임은 스몰 테스트에 옵션 타협 없이 4시간 통과 기준입니다. 이 2가지 프로그램은 CPU 온도와 전원부 온도 면에서 프라임 쪽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2가지 면에서 보면 프라임 쪽이 더 확실하게 갈구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원부 배수하락이 생기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같은 조건에서는 링스 통과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CPU 온도와 전원부 온도를 제외하고 안정성 테스트로서의 가치만 놓고 본다면 링스 쪽이 더 가치가 높습니다. 자, 이 표의 결과하고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팩트고요. 원래는 이렇게 팩트만 전달을 해드리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런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해도 뭐 당연히 강요는 아니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유저가 하는 거죠. 프라임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은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제 의견의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얘가 너무 과하다는 거죠. 사실 과한 정도로 따지면 링스도 만만치 않아요. 얘네 둘 다 과한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안정성 테스트로서의 가치는 얘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안정성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클럭을 한다는 게 돌다리를 만드는 거고, 실사용하는 거는 내가 직접 그 다리를 건너가는 겁니다. 실사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이 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이 다리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미리 한번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그게 안정성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너가다가 혹시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물에 빠지지 않을까, 이걸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너무 약하게 두들겨봐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세게 두들겨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이 건너가야 되는 다리인데 손가락으로 톡톡 두들겨보는 것도 의미가 없지만, 그렇다고 포크레인으로 가서 쾅쾅 두들겨볼 필요도 없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두들겼더니 다리가 무너지니까 이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다리다, 이럴 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안정성 테스트 없이 그냥 바로 실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사가 곧 안정성 테스트라고. 안 두들겨보고 그냥 건너가는 거죠. 다리 무너져서 물에 빠져가지고 옷 좀 젖으면 어때? 그럼 그냥 건너가면 됩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은 다리가 무너지면 그냥 다시 만들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옷이 젖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두들겨 보는 건데, 이걸 너무 세게 두들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전에 갤럭시 새 모델이 나왔을 때 내구성 테스트 한다고 망치로 막 두들겨 보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쇠망치로 아주 심하게 내리쳐보죠. 뭐 이런 테스트도 있고, 타이어로 밟고 지나가는 테스트도 있고, 프레스로 누르는 테스트도 있고, 뭐 별의별 테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평범한 유저가 저런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내구성 테스트는 필요하지만 저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임 테스트가 아까 그 망치로 핸드폰 내리치는 그런 테스트예요. 그 망치 테스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프라임 테스트가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램 사용할 때는 뭐 이런 극한 상황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자, 이런 애들 가지고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계속 게임만 돌려도 절대 이런 배수하락 안 생깁니다. 아주 무거운 작업을 한다 해도 이 프라임보다 가혹한 프로그램은 당연히 없고요. 뭐 비슷하게라도 따라가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쉬지도 않고 돌려야만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작업을 속도 저하 없이 해야 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게 뭐 꺼지는 건 아니죠. 셧다운 되는 거 아닙니다. 클럭이 3.7GHz로 떨어진다 뿐이죠. 아무튼 그런 클럭 저하로 인한 속도 저하까지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ITX 보드는 안 쓰겠죠. 이런 보드들은 컴팩트한 크기하고 감성으로 쓰는 그런 보드들이에요. 책상 위에 예쁘게 만들어 놓고 게임이나 간단한 용도로 쓰기 위한 PC를 위한 보드지,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보드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이런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나는 죽어도 얘네들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다루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라임 스몰 테스트는 물론 써먹을 때가 있긴 있어요. 저도 이 테스트가 꼭 필요한 순간이 있어서 그럴 때는 얘를 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전원부 테스트 할 때는 쓸만한 게 맞죠. 또는 어떤 지속적인 부하가 필요한 테스트라든가, 그런 특수한 경우들을 빼놓으면 안정성 테스트로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적어도 필수적으로 돌려야 되는 일반적인 테스트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CPU 온도 자체가 이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지 않아요. CPU 전압이 한 1.35V 정도만 돼도 최상급 3열 순행 아니면은 버티기 힘듭니다. 저부터도 얘를 돌리려면 단단히 준비를 하고 돌려야 돼요. 물론 저보다 쿨링 조건이 더 좋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돌려볼 수 있는 테스트는 아닙니다. 옵션으로 타협을 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체크 표시를 한다든가 여기까지 한다든가, 이거 하나만 하면 AVX2, 이것까지 하면 AVX 전체를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Not Recommended라고 써있죠. 추천하지 않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안정성 테스트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얘네들을 체크하면서까지 돌려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얘네들을 체크 안 하면 도저히 프라임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크하고 돌린다. 그렇다면 얘 말고 다른 안정성 테스트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런 걸로 돌리시면 됩니다. AMD는 인텔에 비해서 안정성 테스트 프로그램의 종류가 좀 적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얘를 돌리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인텔은 굳이 찾아가면서까지 얘를 돌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요런 라지 테스트는 당연히 해볼만 합니다. 스몰 테스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꼭 통과해야지만 쓸 수 있는 보드라는 건 아닙니다. 포크레인으로 꼭 두들겨봐서 안 무너져야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아닌 것처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3, 4의 선택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완벽을 지향하는 이런 아수스의 철학은 얘네들이 본받을만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